그때 제가 손 안 뗐으면 제 회사도 같이 망했습니다. 아직도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실 겁니까? 저는 IMF로 집이 무너진 뒤 9살에 시설로 보내졌던 그 집 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앉은 사람은 제 아버지 손에 연대보증 도장 받아놓고 자기 회사만 살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택은 그쪽 아버지가 한 거예요. 끝까지 판을 못 읽고 버틴 쪽이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20살 되던 해 시설 선생님이 건네준 엄마 편지 첫 줄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엔 우리 집이 IMF에 진 게 아니라 한 사람 살리려고 대신 무너진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면 저 사람은 또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말 몇 마디로 빠져나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약서만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제 아버지를 깎아내린 그 입으로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1997년 겨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엄마가 김밥 싸서 소풍 가던 정말 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람 말만 믿고 도장을 찍은 뒤 몇 달도 안 돼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시설 문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시설 문 앞까지 끌려가던 그날 아침 공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 손은 차갑게 젖어 있었고 저는 왜 그렇게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엄마 손목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 기억은 자꾸 그해 겨울 전으로 돌아갑니다. 1997년 제 나이 8살이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정말 흔한 행복을 믿던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김밥을 싸면 아버지는 돗자리를 챙겼고 저는 삶은 달걀 껍질 까먹다가 손에 노른자 묻히고 웃는 애였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이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무너질 집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이름만 들어가주면 되는 일이다. 저 사람도 오래 본 친구고 지금 숨통만 트이면 바로 빼준다고 했다. 괜히 겁낼 걸 없다. 저는 그때 연대보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 말을 한 날부터 엄마가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을 한참 못 들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제일 먼저 이상한 신호였습니다. 형님 이름 하나만 들어가면 은행도 금방 돌아갑니다. 진짜 잠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형님까지 위험하게 만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나도 집이 있는 사람이다. 애도 아직 어리고 괜히 내 이름 들어갔다가 길어지면 안 된다. 당신 말대로 이번 한 번만 맞고 바로 정리해야 한다. 형님, 사람 사이 정까지 그렇게 따지면 섭하지요. 제가 살아나면 제일 먼저 형님부터 챙기겠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잊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웃는 얼굴로 말했는데 이상하게 엄마는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더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빚의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달도 안 돼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마다 전화벨이 더 자주 울렸고 아버지는 제 앞에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수화기만 들면 목소리가 먼저 낮아졌습니다. 예, 며칠만 더 주십시오. 지금 저쪽 자금만 정리되면 저도 바로 엄득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붙이시면 저도 당장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문을 닫았지만 작은 집이라 다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이 밤마다 벽에 부딪혀 식탁까지 흘러왔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었다 닫고 작은 상자에 반지랑 귀걸이를 따로 넣고 다음 날이면 그 상자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도 빨리 비었습니다. 전에는 달걀이며 반찬통이 다 들어있던 자리에 물병이 더 많이 보였고 저는 배가 고파도 괜히 한 번 더 열어보지 않으려고 참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내가 오늘은 직접 그 사람 회사로 간다. 전화로는 자꾸 미루니까 얼굴 보고 끝내야겠다. 이번엔 나도 답만 듣고 물러날 생각 없다.
그날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이 다 돼서 돌아왔습니다. 코트엔 먼지 냄새가 묻어 있었고 손엔 서류 봉투 하나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주더라. 비서가 계속 회의 중이라고 막았고 겨우 나오는 걸 붙잡았더니 지금은 자기 회사도 불붙은 집이라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더라.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집보다 자기 회사 몸부터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오래 믿은 친구라는 말은 정작 다급한 순간엔 건물 입구 하나 못 넘기게 만드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형님도 알잖아요. 이런 판에 의리만 붙잡고 있으면 다 같이 가라앉습니다. 제가 먼저 살아야 나중에 형님 쪽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장 찍을 땐 잠깐이면 된다더니 왜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집에 독촉장이 쌓이기 시작했다. 독촉이 왜 형님 집으로 갑니까? 서류상 책임이 형님 쪽에도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와서 저한테 화내시면 제가 뭘 더 합니까? 저는 그 말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른 둘 사이에서 누가 더 불리한지만큼은 아이도 빨리 알아차립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도 끝까지 끊지 못했고 그 사람은 끊지 못하는 쪽이 자기보다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집 앞엔 낯선 발소리도 잦아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엄마는 숨부터 죽였고 저는 숨죽인 엄마 눈을 보며 벨소리보다 사람 표정을 먼저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제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준비물을 늦게 내는 애, 체육복을 못 사오는 애, 발표 시간보다 수금 시간에 더 얼굴이 빨개지는 애가 됐습니다. 아빠가 어떻게든 막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학교만 다녀. 이번 주만 넘기면 길이 보인다. 괜한 생각하지 말고 밥부터 먹어라. 그런데 아이는 어른 말이 비는 순간을 생각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집안 공기는 이미 다르게 울리는데 아무 걱정 말라는 말만 늘어나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틈새를 덮는 천처럼 들리게 됩니다. 어느 날은 전기까지 한번 끊겼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집 전체가 한꺼번에 어두워졌고 저는 그 몇 분 동안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지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 하나를 너무 믿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여기서 완전히 등을 돌릴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끝까지 가서 다시 붙잡아 보겠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더 자주 밖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낮엔 은행과 사무실을 돌고 밤엔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바뀌면 집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반대로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도 거의 못 먹었고 제 옷을 빨아 넣을 때마다 손으로 구김을 오래 파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마치 제 몸 어딘가라도 덜 상하게 붙잡아 두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부탁할 땐 형님 하더니 이제 와서 서류대로 하라고만 하면 그게 다냐. 우리 집은 지금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 양심으로 회사가 돌아갑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 집이 버틸 힘이 있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겠죠. 왜 이제 와서 저 하나만 악역으로 만드십니까? 그 말은 나중에 편지를 읽고 나서 더 독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누군가 살아남기 위해 먼저 밀어버린 쪽이 우리 집이었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 무렵부터 제 앞에서 유난히 손을 많이 만졌습니다. 머리를 더 오래 묶어주고 양말을 다시 올려주고 잠든 다음엔 이불 끝을 여러 번 여며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면서 동시에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저는 목이 말랐겠다가 엄마가 부엌불도 안 켠 채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앞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접힌 종이가 놓여 있었고 엄마는 한참 동안 펜을 들었다 놨다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가 뭘 쓰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저를 보자마자 봉투를 급히 뒤집어 감췄고 다음 날 아침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그릇부터 제 앞으로 밀어졌습니다. 오늘도 못 만났다.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건지 진짜 바쁜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까지 여기서 무너지면 집은 더 빨리 끝난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버지 얼굴은 이미 버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이 깊게 꺼졌고 넥타이도 늘 비뚤어져 있었고 말을 할 때마다 끝에 붙던 확신이 먼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이상하게도 더 조용했습니다. 독촉장이 안 온 게 아니라 이제 올 것들이 다 와버려서 더 설명할 것도 없어진 집의 침묵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 엄마가 저를 평소보다 일찍 깨웠습니다. 씻기고 머리를 묶어주고 아껴 입던 옷을 꺼내 입히고 새 양말까지 신기는데도 저는 그날이 왜 그렇게 단정해야 하는지 끝까지 몰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엄마는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울면 안 되는 사람처럼 창밖만 봤고 저는 괜히 엄마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다가 너무 차가워서 금방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시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학원 같은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계단 밑에서 한참 올라가지 못하고 제 손만 계속 쥐고 있는 걸 보고서야 아이인 저도 뭔가 돌아갈 수 없는 데까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만은 여기 안 세우려고 했다. 내가 끝내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구나. 아버지 목소리는 뒤에서 들렸는데 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진짜 버려지는 게 맞아질 것 같아서 그냥 엄마 손가락 마디만 하나씩 세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바로 생활실로 데리고 들어가면 되고 필요한 건 안쪽에서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절차만 간단히 마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야 저는 여기가 잠깐 맡겨지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엄마 손이 더 세게 떨렸고 저는 그 손을 놓치기 싫어서 제 힘으로는 처음으로 엄마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바로 떼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그 작은 봉투를 꺼내 선생님 쪽으로 밀어두고 제가 성인이 되면 꼭 전해달라고, 그 전에는 절대 보여주지 말아달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오래 서 계시면 아이가 더 불안해집니다. 들어오실 때도 있고 못 들어오실 때도 있지만 기록은 잘 남겨두겠습니다. 기록이라는 말은 그때 아무 뜻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였고 저는 그 고개가 제 손에 놓는 허락처럼 보여서 더 무서웠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엄마가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김밥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속이 먼저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문 안쪽에서 엄마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걸 끝까지 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못했고 선생님 손엔 그 작은 봉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엄마가 그 봉투를 저한테 바로 주지 않았는지, 왜 성인이 될 때까지 숨겨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이름 하나가 나중에 제 인생을 다시 세우게 될 줄도요. 다만 그날 분명히 알게 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 집은 IMF라는 말 하나로만 무너진 게 아니었고 누군가는 그 와중에도 자기 회사 문부터 닫아 걸고 우리 집이 대신 무너지길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제가 20살이 되던 날 시설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생활실이 아니라 작은 상담실이었고 선생님은 문부터 닫은 뒤 서랍 안쪽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네가 20살이 되면 꼭 보여달라고 부탁받았던 거야. 그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어. 나도 오늘까지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어. 봉투를 보는 순간 반가움보다 겁이 먼저 났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라면 붙잡고 싶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제가 모르던 마지막 진실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겉봉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래엔 엄마 글씨로 20살이 되면 꼭 보여달라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목 안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된다.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멈춰도 되고 오늘 다 못 봐도 괜찮아. 그런데 네 어머니는 네가 언젠가는 꼭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 끝을 찢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몇 장과 낡은 명함 한 장, 그리고 날짜와 숫자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첫 줄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중에라도 꼭 알아야 한다. 그 문장이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이미 좋은 내용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줄 더 내려가자 그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믿고 도장을 찍었는지, 위기가 오자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뗐는지,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름이 너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IMF에 휩쓸린 게 아니라 누군가 살아남기 위해 먼저 밀어낸 쪽이 우리 집이었다는 걸요. 시대 탓이라고만 믿고 버티던 기억이 한 사람 얼굴로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엄마가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을 너무 믿어 더 크게 깨졌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셨을 때 그러셨어. 이걸 너무 일찍 보여주면 네가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랄까 봐 그게 더 무섭다고. 그래서 꼭 20살까지 숨겨달라고 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멈췄습니다. 어릴 땐 그냥 버려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저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뭔가를 막아보려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명함에는 그 사람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고 메모지엔 아버지 글씨 같은 숫자와 날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진 못했지만 우리 집을 무너뜨린 흔적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여기 한번 다녀가셨어. 네가 성인이 되면 이 봉투를 꼭 보여달라고 다시 부탁하고 가셨지. 그날도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셨어. 저는 그 한마디에 더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놓아버린 줄만 알았는데 적어도 이 봉투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눈물보다 화가 먼저 났습니다. 왜 진작 그 사람 이름을 말해주지 못했는지, 왜 우리 집이 그냥 시대의 증거처럼만 남아있어야 했는지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굴 찾아가라는 뜻은 아닐 거야. 네 어머니가 제일 바란 건 네가 사실을 알고도 무너지지 않는 거였을 거다. 그걸 먼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안다고 바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됐어도 기댈 집이 없었고 이름 하나 알아냈다고 당장 누구 앞에 설 힘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가장 분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이름이 남아있고 저는 아직 제 이름 앞에 붙일 것 하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편지와 명함을 상자에 넣지 못하고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설 계단이 떠오르고 다시 눈을 뜨면 명함 속 회사 이름이 먼저 보여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다시 편지를 읽었을 때 전날은 못 보던 문장이 하나 더 박혔습니다. 엄마는 네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닮지는 말라고 적어두셨더군요. 그 한 줄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냥 원망만 붙잡고 있으면 저 역시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진 쪽으로 끝날 것 같았고 그러면 엄마가 편지를 숨겨둔 이유도 사라지는 셈이었으니까요. 너가 지금 크게 흔들리는 건 당연해. 하지만 예전처럼 네 인생을 그냥 불운이라고 접어두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알고 난 뒤의 삶은 모르고 살던 때랑 다를 수밖에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복수부터 떠올리진 못했습니다. 복수는커녕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먹고 사는 일과 억울함이 같이 오면 늘 먼저 입을 막는 건 먹고 사는 쪽이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뒤에도 저는 바로 생활실로 못 돌아가고 운동장 끝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제 앞을 뛰어다녔고 저는 손 안에 든 명함 모서리만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이제부터 뭘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후배 하나가 누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웃으며 묻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만도 아닌 제 과거가 갑자기 모양을 바꿔버린 날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은 식당 뒷주방이었습니다. 번듯한 일은 아니었지만 손이 빠르고 군말이 없으면 계속 불러준다는 말에 바로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생각보다 사람을 빨리 닳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등이 금방 불고 갈라졌고 허리는 퇴근길마다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주방 안을 유난히 오래 봤습니다. 어떤 장비 하나 멈추면 동선이 꼬이고 세척기 상태 하나 때문에 사장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사람만이 아니라 시스템도 누군가를 살리고 무너뜨린다는 걸 새삼 보게 됐습니다. 낮에는 접시를 닦고 밤에는 편지를 다시 읽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손을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에선 늘 그 사람 이름과 엄마 문장이 같이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네 얼굴이 전보다 조금 달라졌다. 힘들어 보이긴 해도 텅 비어 보이진 않아. 어디를 보고 버티는지 네 눈이 이제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 선생님 말대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상처가 줄어든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왜 버텨야 하는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하루를 버텼다면 그때부터는 언젠가 다시 그 이름 앞에 서기 위해 버티는 쪽이 됐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면 근처 도서관 컴퓨터에 앉아 편지 속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화면 속 그는 멀쩡한 양복을 입고 웃고 있었고 기사 제목엔 위기를 이겨낸 사람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 구석에서 그 사람 회사가 실린 오래된 경제 잡지를 찾아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더 차가워졌고 그 안엔 제가 시설에 들어가던 시기와 비슷한 해에 그 사람이 위기 대응을 잘한 경영인처럼 소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오래 못 보고 바로 덮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경영 판단으로 칭찬받는 문장이 제겐 우리 집을 밀어낸 변명처럼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 사람이 세상에 보여준 얼굴과 우리 집에 남긴 얼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우리 집은 시설 계단 앞에서 끊겼는데 그 사람은 성공담 같은 얼굴로 남아있다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저 사람을 향한 분노를 막연한 감정으로만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오래된 편지 몇 장과 손등 갈라지는 일자리, 그리고 겨우 버텨낸 20살 뿐이었습니다. 저쪽은 회사 이름이 있고 저는 아직 아무 자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못할 위치까지는 가야겠다고요. 최소한 제 말이 흘려듣는 소리로 끝나지 않을 정도의 자리까지는 제 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요. 설거지통 앞에 서서도 저는 업체 사람들 통화 소리를 괜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장비를 아는 쪽이 더 오래 버티고 현장을 아는 쪽이 결국 말을 갖게 된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주방에서도 저는 조금씩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비는 왜 자꾸 멈추는지, 세척 온도는 왜 중요한지, 어느 업체가 오면 사장님 목소리가 달라지는지 같은 걸요. 남들은 일만 끝내고 가면 됐지만 저는 그 안에 제 다음 발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그냥 웃더니 며칠 지나선 네가 그런 것까지 왜 궁금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지만 속으론 분명했습니다. 더는 남이 치운 뒤만 닦는 사람이 아니라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는 쪽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손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대신 지금은 작아도 쌓이는 게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 사장님이 식기세척기 관리업체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설거지보다 장비 쪽을 배우면 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버티는 삶과 버티면서 올라가는 삶은 다르더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노를 바로 쓰는 대신 방향을 틀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쪽으로 제 삶을 다시 묶어보자고요. 그렇게 하루가 쌓일수록 편지도 조금 다르게 읽혔습니다. 처음엔 울분만 남기던 문장이 나중엔 빨리 서두르지 말고 네 힘을 먼저 만들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해를 견디며 처음으로 기다리는 쪽의 결심이 어떤 건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편지를 20살까지 숨긴 이유도 그거였을 겁니다. 어린 제가 그 이름 하나 붙잡고 같이 망가지는 대신 최소한 버틸 힘이 생긴 뒤에 진실을 보게 하려던 거였겠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거지통 앞에 선 제 손이 나중에 제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는 데까지 이어질 줄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알고도 가만히 사는 쪽으로는 다시 못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도 어딘가에서 멀쩡한 얼굴로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모르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하루가 초라해 보여도 언젠가 다시 그 이름을 제 입으로 꺼낼 날이 온다는 것만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이름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일을 일부러 붙잡게 됐습니다. 처음엔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편지를 읽고 난 뒤에도 제 삶이 바로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오면 여전히 먹고 살아야 했고 저는 다시 식당 뒷주방으로 들어가 젖은 앞치마부터 묶어야 했습니다. 설거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람을 닳게 만들더군요. 뜨거운 물에 손등이 불고 갈라지고 기름 묻은 접시 더미를 몇 시간씩 쳐다보다 보면 내가 사람인지 소모품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퇴근길에 손바닥을 펴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싫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시절과는 다르게 제 손으로 하루를 버텼다는 감각은 남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 안을 오래 보기 시작했습니다. 접시가 왜 자꾸 밀리는지, 세척기가 한번 멈추면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다급해지는지, 사장 얼굴이 어디서부터 굳는지 같은 것들이 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제일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게 설거지라는 건 금방 알겠더군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뜨거운 물도 세제도 손도 다 소용없어지고 결국 가장 약한 사람부터 먼저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시를 닦으면서도 장비를 먼저 갔습니다. 어떤 노즐이 막히면 물줄기가 이상해지는지, 세제가 조금만 달라도 얼룩이 남는지, 온도계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같은 걸 쓸데없이 오래 외웠습니다. 남들은 그냥 알바생이 왜 그런 데까지 보냐고 웃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람 얼굴은 쉽게 배신해도 기계는 적어도 어디가 망가졌는지만 알면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퇴근하고도 그냥 둡지 않았습니다. 장비 카탈로그를 구해 읽고 위생점검표가 왜 필요한지 찾아보고 주방 세척기 관리하는 업체 기사님들 동선을 눈으로 훔쳐보듯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엔 정말 바닥부터였습니다. 필터 청소 한번 배우는데도 며칠이 걸렸고 세척기 한 대가 멈췄을 때 어디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몇 번이고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그 일이 맞더군요. 남의 식사 끝을 치우는 데서 시작했지만 점점 누군가의 일토가 멈추지 않게 붙잡는 쪽으로 손이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는 동안 제 손 모양도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주어진 일만 하고 물러났다면 그때부턴 먼저 묻고, 먼저 확인하고, 먼저 계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가장 신기했던 건 손등 상처가 늘수록 제 마음이 덜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편지 속 이름을 떠올리면 아직도 속이 뒤집혔지만 최소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식기세척기 관리와 주방 위생 장비 쪽 일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돌고 밤에는 자료를 보고 주말은 거래처 따라다니며 설치와 점검을 옆에서 하나씩 익혔습니다. 돈은 늘 빠듯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일은 손해를 보더라도 제 손에 남는 게 있었고 배운 만큼 다음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쌓이자 저를 먼저 찾는 곳도 생겼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 급식실 한 군데, 낡은 세척기 교체 한 건씩 붙잡다 보니 어느새 제 이름으로 거래 명함을 찍을 날까지 오게 되더군요. 제 이름으로 회사를 세운 날도 엄청 거창하진 않았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책상 2개 놓이면 꽉 차는 작은 곳이었고 창문도 반쯤 잘 안 닫혔지만 그래도 그 명함만큼은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 명함을 볼 때마다 엄마 편지 안에 있던 낡은 명함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한 장은 우리 집을 무너뜨린 이름이었고 다른 한 장은 그 이름 앞에 언젠가 제 얼굴을 세우기 위해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그 사람은 여전히 저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살고 있을 거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회사로 계약 검토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주방 위생 장비 교체와 세척기 관리 시스템을 새로 맞추고 싶다면서 먼저 미팅을 제안해 온 곳이 있었는데 회사명을 보는 순간 손끝이 먼저 차갑게 식었습니다. 편지 속 낡은 명함에 적혀 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뜬 회사명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름은 분명 같은데 이렇게 제 쪽으로 먼저 연락이 들어온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바로 답장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편지 속 이름을 평생 종이 위에서만 미화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얼굴로 한 번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미팅 전날 밤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쩌나, 혹시 정작 그 사람은 저를 전혀 기억 못하면 어쩌나, 아니면 반대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알아차리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저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로비, 번듯한 안내판, 반짝이는 바닥을 밟고 올라가는데도 제 머릿속엔 작고 시설 계단 앞에 서 있던 엄마 뒷모습만 겹쳐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얼굴을 본 순간 편지 속 이름이 드디어 사람 얼굴을 갖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대표님, 생각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이렇게 직접 오시니 좋습니다. 우리 쪽도 이번에 주방 위생 시스템을 좀 크게 손봐야 해서 일 잘하는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정말 반가운 척 하더군요. 마치 제 인생 어디에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사람처럼 저는 처음 보는 외부 업체 대표일 뿐인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이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네요. 자료도 깔끔하고 설명도 군더더기 없고 이런 분이랑은 일하면 서로 편하죠. 저는 설명을 이어가면서도 그의 손과 목소리만 따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속여 도장을 받았던 손. 우리 집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자기 회사부터 살렸던 사람이 바로 저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성함이 낯이 있네요. 혹시 예정에 어디서 인연이 있었나 했더니 제가 알던 분 성하고 같아서요. 세상 참 좁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그는 잠깐 기억을 더듬는 척 하더니 제 예상보다 훨씬 가볍게 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하고도 예전에 인연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 양반 참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면이 있었어요. 돈은 다 정리된 일을 끝까지 크게 만들고 감정부터 앞세우는 스타일이셨거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바로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을 밀어놓고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와서 제 아버지를 피곤한 사람이라고 정리하듯 말하는데 손끝부터 차갑게 굳더군요.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요.
IMF 때 다들 정신 없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누구나 자기 살 길부터 찾느라 예민했으니까 오해가 좀 있었던 거겠죠. 오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더군요. 누군가에겐 시설 문 앞까지 끌려간 기억이었고, 누군가에겐 엄마가 남긴 마지막 봉투였는데, 저 사람 입에선 그냥 예민했던 시절의 오해쯤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인연이란 게 있네요. 제가 알던 분 자제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또 우리 회사랑 이렇게 마주 앉았으니 세상 돌고 돌아 결국 일은 또 일로 만다는 법입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저렇게 말하는 쪽이 더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박도 못할 사람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더 쉽게 입을 놀리는 거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편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었습니다. 봉투 속 명함과 글씨, 시설 계단, 엄마 이름까지 다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딱 그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터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도 말이 빠른 사람이었고 책임을 돌리는 방식도 능숙했습니다. 여기서 소리치면 결국 예민한 외부업체 대표 한 명으로 저를 정리해버릴 게 뻔했거든요. 대표님, 조건만 맞으면 우리 쪽은 바로 진행해도 됩니다. 어차피 돈 문제는 다 정리됐고 지금은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업체를 붙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괜한 감정 섞이지 않는 분이면 더 좋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다 정리됐다고요. 제 아버지가 피곤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말 2개만으로도 저 사람은 여전히 그 시절을 자기한테 유리한 문장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선명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계약서만 천천히 덮었습니다. 종이 한 장 닫는 소리밖에 안 났는데도 이상하게 제 안에서는 오래 끌어온 문 하나가 같이 닫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면 더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만 주시면 우리 쪽도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자기 쪽 유리한 문장으로만 살아왔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춰봤자 또 빠져나갈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더더욱 여기서는 끝내면 안 됐습니다.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회의실 안에서 잠깐 곤란해지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만든 문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의 바른 척 악수를 청했지만 제겐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분해서 떨린 건지 드디어 저 사람 얼굴을 직접 봤다는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건물 밖으로 나와 한참 서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설 선생님이었고 저는 괜히 심장을 한 번 더 눌러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이번 주에 얼굴 한번 볼 수 있겠니? 우리 쪽에서 자립한 아이들 초청해서 작은 토크 자리 하나 준비 중인데 내 얘기를 꼭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한 거야. 저는 선생님 말을 듣다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누가 후원하는 자리냐고요? 그리고 선생님 입에서 나온 회사 이름을 듣는 순간 방금 제가 덮고 나온 계약서가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의실 안에서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란 시설까지 후원 기업 대표 얼굴로 드나들며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살린 사람처럼 서 있으려던 거였죠.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덮은 게 도망이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로 끝낼 자리는 따로 오고 있었고 저는 방금 그 문 앞까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자란 보육원에서 자립 성공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청 연사였고 그 사람은 후원 기업 대표 자격으로 와 있었습니다. 행사장 입구 배너에 그의 회사 이름이 걸린 걸 보는 순간 며칠 전 제가 덮고 나온 계약서가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아이들도 네 얘기를 많이 기다렸어. 너무 길게 하려 하지 말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만 해. 오늘은 네가 여기 다시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일 큰 이야기니까. 선생님 말은 들렸지만 제 눈은 자꾸 무대 옆 귀빈석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미 와 앉아 있었고 행사 팸플릿을 넘기며 익숙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은 저 사람이 제 아버지를 피곤한 사람으로 정리하던 입을 여러 사람 앞에서 처음 멈추게 만들어야 하는 날이라는 걸요. 대표님도 오셨네요. 인연이 참 묘합니다. 지난번엔 회의실에서 뵙고 오늘은 좋은 취지의 자리에서 또 뵙네요. 오늘은 서로 편하게 좋은 이야기만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알고도 저렇게 말하는 쪽이 더 맞겠죠. 자기한테 불리한 기억만 잘라내고 살아온 사람만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미리 흔들리면 회의실 하나짜리 곤란함만 주고 끝날 게 뻔했으니까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한 번 더 만지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문득 아주 오래전 시설 계단 앞에 서 있던 9살의 제가 같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은 내려가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 보려고 등을 미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랐고 설거지통 앞에서 시작했고 손등이 갈라지도록 버틴 끝에 제 이름으로 작은 회사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객석은 조용했고 그는 익숙한 성공담이 나오는 줄 알았는지 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9살에 이 시설 계단 앞에 서게 됐는지, 왜 제 인생이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무너지는 법부터 배워야 했는지, 그 얘기를 빼고는 오늘 제 삶을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행사장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분은 IMF를 버틴 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대신 무너뜨리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을 끝내자마자 행사장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님, 이런 자리는 개인 감정을 푸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엔 누구나 힘들었고 서로 오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후원 취지까지 흐려집니다. 또 오해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전 회의실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빠져나가려 하는구나. 그게 너무 선명해져서 제 목소리가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20살이 되면 보여달라며 남긴 편지, 그 안에 함께 들어있던 명함, 아버지 글씨로 남아있던 날짜와 숫자 메모를 차례로 꺼내들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지만 제겐 우리 집이 어떻게 밀려났는지 증명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봉투는 내가 직접 보관해왔다. 아이가 9살로 들어오던 날 어머니가 성인이 되면 꼭 전해달라고 남긴 것이다. 오늘 이 아이가 이걸 꺼내는 이유가 가볍지 않다는 건 나도 누구보다 잘 안다. 저는 엄마 편지의 핵심 문장만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믿고 도장을 찍었는지, 위기가 오자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뗐는지, 우리가 IMF라는 말 하나에 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 무너졌다는 그 문장을요. 객석 앞줄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고 뒤쪽에선 의자가 살짝 끌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 사적인 문건 몇 장으로 당시 일을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업이라는 건 원래 손해도 있고 정리도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면 사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왜곡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 회의실에서 당신이 제 아버지를 두고 돈은 다 정리됐고 끝까지 일을 크게 만든 쪽은 그 양반이었다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선 그렇게 말해놓고 사람 많은 곳에선 후원 취지 뒤로 숨는 게 당신 방식이라고요. 그때 그 사람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모르는 외부 업체 대표쯤으로만 봤을 텐데 이제야 제 얼굴 뒤에 붙어있던 이름과 계단과 봉투를 연결하기 시작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자 오히려 더 확신이 섰습니다. 그건 맥락이 다릅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당시엔 서로 해석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을 매도하든 말하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집은 시설 계단 앞까지 갔고 당신은 위기를 버틴 사람이라는 상패와 기사 속에 남아 있었느냐고요.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여기서 저 얘기를 꺼내는 건 누굴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앞에서 적어도 거짓된 성공답이 진실처럼 남지 않게 하려는 거다. 나는 그 무게를 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후원기업 대표로만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집 위에 자기 성공담을 세운 사람으로 기억돼야 맞습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 그 벌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내자 객석 시선이 한꺼번에 그 사람 쪽으로 몰렸습니다. 아까까진 후원사 대표를 향해 웃던 얼굴들이 이제는 설명을 기다리는 얼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저 사람이 평생 제일 두려워했을 장면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런 식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저희도 선의로 후원한 자리이고 모든 걸 개인 기억으로만 몰아가는 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따로 만나서 풀 문제입니다. 따로 만나자고요. 며칠 전 회의실에선 이미 그렇게 만나놓고도 제 아버지가 피곤한 사람이라는 말부터 꺼내셨잖아요. 당신은 늘 사람 없는 데선 숙게 말하고 사람 많은 데선 체면 뒤로 숨었습니다. 오늘은 그 체면이 먼저 흔들리는 걸 다들 본 겁니다. 그 뒤로 행사는 예정대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사회자도 몇 번 말을 붙이려다 멈췄고 몇몇 선생님들은 제 쪽과 그 사람 쪽을 번갈아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후폭풍은 행사장이 끝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행사장을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제 뒤를 급하게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불러 세우더니 아까 발언은 감정이 앞선 것 같으니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드디어 제일 두려운 게 진실보다 퍼지는 속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표님도 사업하는 분이니 아실 겁니다. 이런 건 공개적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에요. 서로 체면도 있고 괜히 말이 커지면 대표님 쪽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선 다 정리된 일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선 조용히 정리하자고요. 우리 집이 무너지던 날엔 그렇게 조용히 정리해주지 않았으면서 자기 체면이 흔들리니까 그제야 말이 달라지는 게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더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말은 다 나갔고 남은 건 그 말이 밖에서 어떻게 걷느냐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사람 얼굴은 회의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급했고 저는 오히려 그걸 보고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예상대로 연락은 빨랐습니다. 예전 시설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행사장에 있던 누군가는 제가 읽은 문장을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상패와 기사보다 행사장에서 나온 이야기 한 번이 더 빨리 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거래처 한 곳이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말도 생각보다 빨리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미루던 계약이 하나둘 끊기고 평소라면 웃으며 넘기던 사람들까지 전화를 늦게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크게 웃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 회사가 흔들린다고 해서 9살의 제가 시설 계단 앞에 안 서게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적어도 그 사람 얼굴 한쪽이 처음으로 자기 진짜 무게를 버티기 시작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그 사람 회사는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밖에선 경영 악화니 구조조정이니 그럴듯하게 정리됐지만 저는 압니다.
오래 붙어있던 거래와 평판이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빨리 조용해진다는 걸요. 끝까지 번듯한 얼굴로 살던 집도 순식간에 조용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정이 아니라 기억 앞에서 먼저 무너지기도 한다는 걸요. 네가 그날 용기 낸 뒤로 여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아이들도 그냥 잘된 척 말하는 어른 이야기보다 어디서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섰는지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더 오래 붙잡더라. 선생님 말을 듣는데 저는 엄마가 제 손을 놓던 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남겨진 봉투 하나가 이렇게 오래 걸려 제 앞에 답이 될 줄은 그때의 엄마도 아버지도 다 알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거짓된 얼굴 하나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복수했다는 표정을 짓고 싶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만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집을 무너뜨린 기억이 결국 또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여야 그 긴 시간이 너무 억울하게만 남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 아이들 자립비에 제 이름으로 돈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떠들진 않았지만 막막해서 바로 포기해버리던 아이들 앞에 적어도 생활비 몇 달과 첫 출발 비용쯤은 현실로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급식실 장비도 바꾸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엔 늘 가장 낡은 것부터 버티며 쓰던 곳이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공간만큼은 더는 아끼는 척 버티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먹는 자리에서까지 눈치부터 배우진 않았으면 했으니까요. 네가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괜히 눈물이 나더라. 예전에 네 어머니가 남긴 봉투 하나 보관하던 내 손이 이제는 네가 들고 온 장비 견적서와 자립지원 서류를 같이 넘기고 있으니 사람 일이 참 오래 돌아온다 싶었어. 저도 그 말에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집을 무너뜨린 기억이 이제는 이 안의 아이들 밥과 출발을 바꾸는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묘하게 아팠고 또 조금은 안심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계단 앞에 남겨진 아이로만 살지 않고 다른 아이 손을 잡아주는 쪽으로 다시 그 계단을 오르고 있으니까요.